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몇 년, 그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한 집안의 체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 6년 차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어 보였죠. 문제는 체면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요. 사돈이 무릎 꿇고 빌면 그때 생각해보죠. 그 말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사람을 사람 아래로 내려놓는 말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돈이면 체면은 지켜야죠. 그날은 설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큰 집에는 친척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전 부치느라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웃음소리는 컸지만 이상하게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친정엄마가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괜히 눈치 보일 거야. 하지만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돈인데 인사는 해야지.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상을 다 차리고 모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드린 명절 용돈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부족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친정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정도예요? 딸 시집 보냈으면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죠. 순간 숟가락 소리까지 멈췄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전부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긴 한데 봉투를 꺼내 조심히 내밀었습니다. 두툼하지 않은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로 우리 집 체면이 서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 죄송하면 표현을 하셔야죠.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형편이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술잔만 돌렸고 동서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불편해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얼굴. 그리고 제 눈앞에서 제 친정엄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바닥에 닿는 무릎 소리가 제 심장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눈물이 나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른답네. 그 말에 친척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는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먼저 내려드리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 남편은 핸들을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괜히 더 커질까봐. 더 커질까봐? 이미 가장 크게 터졌는데.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무릎, 떨리는 손, 웃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고마움을 모르는 집이라는 걸. 왜냐하면 시댁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모르는 듯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다니는 회사. 그 회사와의 거래가 끊기면 이 집은 버티지 못한다는 걸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겠습니다. 눈물 흘리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기다리겠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참았을까요? 아니면 바로 뒤집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창밖 불빛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를 먼저 내려드릴 때까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차에서 내리기 전 저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다. 다 어른들끼리 한 말이지. 괜찮다니요. 무릎을 꿇었는데 차 문이 닫히고 엄마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남편은 핸들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묻잖아.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제야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괜히 더 커질까봐.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요. 더 커질 게 뭐가 있어? 이미 우리 엄마는 무릎 꿇었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거기서 내가 뭐라 하면 그 자리 완전 난장판 됐어. 난장판이 무서워서 당신 장모를 무릎 꿇게 놔둔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무릎, 떨리는 손, 비웃는 얼굴,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남는 건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일로 기분 상했니? 그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제가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어머님, 제 엄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른이 어른한테 사과한 건데 뭐가 문제야? 어른이요? 그럼 저도 어른인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는 아직 멀었지. 그 한마디에 속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머님은 도움 받으신 건 기억 안 나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도움?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보지 않았던 회사 재무 파일을 열었습니다. 매출 그래프, 거래처 비중, 외상 매입금,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특정 거래처 하나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회사. 그동안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제 자리 잡았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무릎 꿇린 사람한테. 파일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만료일 2달. 2달 뒤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와라. 어제 일은 풀고 가야지. 풀고 가요? 어머님,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왜? 친정 갔다 왔다고 기분 상했어? 비웃는 말투였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난 떨지 마라.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감수요? 무릎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계약 언제 끝나? 잠시 침묵. 왜? 그냥 궁금해서.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달 남았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공정하게 해.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며느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먼저 안 했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를 봤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이 집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어디가 끊기면 무너지는지. 무릎 꿇린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했습니다. 2달. 그날 이후 시댁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찾아간 건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일부러 평일 점심시간을 맞춰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 엄마는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 계약 얘기를 꺼내자 엄마가 먼저 묻더군요.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 매출 대부분이 엄마 회사에서 나와. 엄마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날 무릎을 꿇었어? 엄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살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힘들어질까봐, 괜히 계약 문제로 시끄러워질까봐 내가 참고 넘긴 거다.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참고 넘겼는데 그 사람은 무릎을 꿇리잖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작년 재계약 때 사돈이 직접 찾아왔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달려 있습니다. 체면. 그 체면이 제 엄마 무릎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엄마, 그동안 계속 밀어준 거야? 입찰 대신 수의 계약으로 돌려줬다. 가격 조금 높아도 통과시켰고,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시댁은 스스로 큰 게 아닙니다.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비열한 건 기대고 있는 상대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이번엔 그냥 공정하게 해. 엄마는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그 집 힘들어진다. 알아. 너도 힘들어질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힘들어. 엄마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거기서 버텨야지. 이혼은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이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먼저입니다. 회사로 돌아온 엄마에게서 그날 저녁 메시지가 왔습니다. 계약 재검토 회의 다음 달로 잡혔다. 시댁에겐 아직 통보되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왜? 그 거래처 계속 가는 거지.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거긴 걱정 없어. 사돈이 계시잖아. 그 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사돈이 계시잖아. 그 사돈을 무릎 꿇려놓고 당신은 엄마 회사가 우리 매출 대부분인 거 알아? 남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 저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70%.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높았어?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은 어쩌면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걸. 만약 저기서 계약 끊으면 어떻게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 가정에? 괜히 불안하게. 불안. 이미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재계약 들어간다지.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글쎄요. 사돈한테 말 잘해놔라. 괜히 이상한 소리 나오면 안 된다. 그 말투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님, 회사 일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 그 정으로. 우리 엄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집이 어디에 기대 서 있는지, 그 기둥이 얼마나 얇은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둥이 흔들리는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겁니다. 무릎 꿇린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주면서 재계약 회의 날짜가 확정됐다는 걸 안 뒤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전화 통화가 부쩍 늘었고 집에 들어오면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돈 회사 쪽 분위기 어때?
저녁 식사 중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구조조정 얘기 나온다던데요.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구조조정? 그럼 거래처 정리도 하나? 시어머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 다 공개 입찰로 돌린다잖아요. 그 순간 식탁 아래에서 남편 발이 제 발을 툭 쳤습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도 입찰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 말투에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자신 없으세요? 그 말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줬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를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작년에 사무실까지 찾아오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 그때 체면이 달려있다고 하셨다면서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회사 매출 70%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사돈이 도와준 게 뭐 어때서? 그 한마디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살려준 거겠죠. 정적.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니?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입찰은 안 된다. 그건 곤란해. 목소리가 낮았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계약 공개 입찰 확정.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한다니까요. 사돈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린 겁니다. 어머님, 공정 경쟁이 무섭세요?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왔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서 은혜도 모르고. 은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엄마가 베푼 거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급히 들어와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방을 드나들며 뭔가를 상의했고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입찰 결과는 냉정합니다. 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정으로 연명해 왔습니다. 입찰 공고가 올라간 날 시어머니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소리가 저에겐 체면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릎을 꿇린 날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입찰 결과 발표 날 아침부터 집 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로 거실을 서성였고 남편은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야 발표? 10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0시가 되자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짧은 진동 소리가 집안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확인하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 뭐래? 시어머니가 거의 달려들 듯 물었습니다. 남편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어졌대. 정적. 뭐라고? 입찰 떨어졌어.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돼. 사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돈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입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바꿔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회사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배신이야. 이건 배신이라고. 배신? 누가 누구를요?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공정해진 것뿐이야. 그날 오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 물량 70%가 한 번에 빠졌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직원 월급 지급일은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출 연장하면 되잖아. 하지만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거래처 안정성 재평가 필요. 입찰 탈락 소식이 이미 돌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버티면 다시 기회 오겠지.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희 친정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님, 회사는 회사예요.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무릎 꿇리는 건 할 짓이었고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걸 아직도 물고 늘어져? 전 평생 기억할 거라서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친척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돈댁이 우리 뒤통수 쳤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의 기대선 구조. 그 기둥이 빠지자 집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직원 한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 불안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의리도 없어. 의리요? 월급 밀리면 의리는 사라집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다시 말해보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또 체면 세우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돈보다 체면이 먼저였다는 걸. 그리고 그 체면이 이제 완전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입찰 결과는 단순한 탈락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붕괴의 시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지 일주일째. 집안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직원 2명이 추가로 나갔고 납품 대금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평소 같으면 아무 일 아니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정장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정기 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정기요? 그 시점에요? 저는 거실 끝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문제될 거 없어요. 남자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명 계좌 관련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가져갔고 계좌 내역을 요청했고 거래 명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사관들이 돌아간 뒤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에 누가 찔렀어?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설마 누가? 입찰 떨어진 직후의 세무조사? 이건 누가 넣은 거야? 그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탈세 안 했으면 무서울 게 뭐예요? 그 말이 기름이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 망하길 바라니?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망하는 건 잘못한 쪽이죠. 그날 밤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진짜 한 거야? 뭘? 세무조사.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깨끗하다고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위 비용 처리, 매출 부풀리기, 거래처 접대비를 개인 카드로 돌려놓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들. 다들 그렇게 해. 남편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들 무릎 꿇리진 않아.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추징 예상 금액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집 담보 잡아야 돼. 그 집은 그녀가 평생 자랑하던 집이었습니다. 사돈한테 한 번만 더 말해봐. 또 그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회사 사람입니다. 사돈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부추겼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집은 자기 발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 안정성 문제로 대출 연장 보류입니다. 보류. 그 단어 하나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무릎. 거기서부터요. 세무조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 조사 통보가 따로 날아왔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 출석 요구.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엄마는 이미 망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돈으로도 체면으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잘못한 쪽이 대가를 치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2차 통보가 날아온 날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넥타이를 집어던졌습니다. 추징금 확정되면 우리 진짜 끝이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래? 예상보다 더 나와. 가산세까지 붙으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이 뒤에서 다 꾸민 거지. 입찰도 세무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탈세는 저희 엄마가 대신 해준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눈이 번뜩였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둘 다 그만해.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이라도 정산해달라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회사 힘든 거 모르냐?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월급 2달 밀렸습니다. 2달. 그 말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친척 단체방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세상 무섭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다. 하지만 이번엔 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계약이 특혜였다는 걸. 다음 날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 추가 요청. 집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집 등기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켰다. 그녀 인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면도 같이 지키셨죠?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너 지금 비웃어? 아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릎을.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또 그 말입니다. 왜요? 다시 체면 세우게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진짜 망해. 저는 담담했습니다. 망하는 건 잘못한 사람이죠. 그래도 우리잖아. 그 한마디에 잠시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날 혼자였습니다. 그날은 우리 아니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세무서 출석 통보일. 시어머니는 화장으로 얼굴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출석하고 돌아온 날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료 더 제출하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처벌까지 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괜찮냐?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선을 넘은 대가를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은 무릎에서 이미 한참 넘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무너졌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인이었습니다. 이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 체면으로 세운 집은 체면이 깨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금이 이제 완전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뜻밖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건설 세무조사 관련 제보 받습니다. 처음엔 작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청대금 밀린 거 사실인가요? 입찰 특혜 소문 있던데. 예전부터 말 많았죠. 누군가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이름이 이제는 대놓고 오르내렸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올린 거야?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돈이겠지. 누가 더 있겠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실이 퍼지는 건 누군가 폭로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거래처 두 곳에서 계약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상황 정리되면 다시 논의하죠.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위험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소란이야. 지나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은아버지. 시어머니는 받자마자 웃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별일 아니에요. 스피커가 켜진 걸 몰랐는지 작은아버지 목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누님, 솔직히 말해. 세무 문제 큰 거지. 우리도 같이 엮이면 곤란해. 그 한마디. 같이 엮이면 곤란해.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체면으로 묶어둔 사람들. 그 체면이 금가자. 하나둘 거리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진짜 문제 되는 거 있어? 없다니까. 그럼 왜 자료 추가 제출하래? 침묵. 저는 그 침묵을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어머니를 의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입찰 관련 자료 진짜 있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있어.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은 어머님이 위험한 거죠. 같이 한 거로 나오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책임도 같이 지면 돼. 남편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에 설지, 사실 편에 설지. 다음 날 세무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 직접 출석 요구. 이제는 변명으로 막을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다가 립스틱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떨려? 그 말이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카페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표 출석 확인. 사진 한 장. 세무서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였네. 그동안 갑질하더니, 사돈 무시하더니 꼴 좋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욕이 쏟아졌습니다. 저를 향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기 시작한 순간 저녁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기가 다 번진 얼굴. 그녀는 거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밖에서 뭐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너 속 시원하냐?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녀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체면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쿵 하는 소리 대신 조용히 숨이 꺼지는 소리. 하지만 그 파장은 큽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부 인정한 게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인정 단계. 그리고 인정은 곧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체면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디까지 무너질지였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꺼낸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엄마가 일부 인정했어. 저는 잠이 깬 채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려? 입찰 쪽은 소개받은 건 맞대. 근데 대가성은 아니래.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소개가 왜 문제되는지 알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공정 입찰이면 소개가 필요 없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몰랐어, 난 진짜 몰랐어. 그 말이 비겁하게 들렸습니다. 몰랐다는 게 면죄부는 아니에요. 그는 울컥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엄마 버리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을 버리라는 거죠. 다음 날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거칠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겠죠? 변호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료가 더 나오면 형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형사.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담담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허위 자료.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미 일부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마. 침묵. 그 침묵이 이번엔 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 한마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말로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 말로 자료를 꾸몄고, 그 말로 체면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는 몰라야 했어. 왜? 그래야 내가 깨끗하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막혀서. 깨끗한 사람은 거짓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내가 다 망친 거야. 아니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쌓은 거예요. 그날 저녁 친척 단체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권력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 송치 가능성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책임을 개인으로 돌릴지 회사 전체로 갈지.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 단독 책임으로 가면 형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안겠다는 뜻.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하면 된다.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각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반성이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걸. 사돈한테 연락하지 마.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남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녀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넌 끝까지 차갑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제 공정해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계속 살 거야? 처음으로 불안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 엄마의 무릎, 거울 앞에서 무너진 시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남편. 당신이 어디에 서는지 봐야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대표 단독 책임으로 정리된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래도 책임은 지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자존심으로 쌓은 집은 자존심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형량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남을지 한 집의 남편으로 설지.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지켜볼 겁니다. 마지막까지. 선고일 아침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햇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단정했습니다. 머리도 옷도 표정도 마치 중요한 모임에 가는 사람처럼.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일부 인정, 입찰 과정 위반, 세금 추징 및 벌금형. 실형은 면했지만 대표직 박탈과 거액의 추징금.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여긴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입장 있으십니까?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뭘? 체면. 그 단어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난 너 지키려고 그랬다. 남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나 지키는 거 아니야. 긴 침묵. 집에 도착하자 거실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 쪽을 봤습니다. 이제 만족하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만족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정리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무릎 꿇게 한 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후회하세요? 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들은 말. 그땐 내가 옳은 줄 알았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분가할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회사도 집도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버리는 거냐? 남편은 흔들렸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마가 나 놓아줘야지. 그 말은 아들로서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처음 집에 오던 날 문 앞에서 망설이셨습니다. 괜찮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무릎 꿇을 일 없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짧은 2글자. 그 말 하나 듣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체면으로 가득 찼던 집은 조용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친척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끔 명절에 잠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무릎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낮추기 위해 꿇게 만든 무릎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게 최후였습니다. 망한 건 회사가 아니라 잘못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다시 세운 관계 하나. 작지만 이번엔 거짓 위에 세우지 않은 집. 그걸로 충분합니다. 듣는 내내 가슴 답답하셨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